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천 물순환 시민 포럼, 네, 주제가 청년이 바라보는 인천의 물이거든요. 네, 여기에 자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김수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특히 여기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나이와 관련해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또 같이 이렇게 초대가 돼서 이 세션 같이 이끌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일곱 분의 그 발제자가 있으시고요. 각각 15분 동안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초에 그 최계훈 교수님, 그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단장님이시죠? 인사 말씀이 있으셨었는데, 그 부분은 좀 스킵하기로 하고요. 그 김영수 교수님, 그 한강 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그 축사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축사 보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김형수 교수입니다. 오늘 인천 물순환 시민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최를 하는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과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는 김수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년이 바라보는 인천의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어 우리 미래 세대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의 소중함도 생활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폭염, 한파, 그리고 산불 등으로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과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 순환이란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비는 땅 위와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땅 위로 흐르는 물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땅 속의 물은 지하수가 되고 지하수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하천의 물은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하천과 바다의 물은 증발이 되어 다시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로 다시 내리게 되는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순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강하게 발현이 되면 물순환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화가 진행되면 불투수층이 많아지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되어 도로로 물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도로에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생태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 91.8%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를 이룰 때 도시에 내리는 빗물이 투수가 잘 되도록 하고 식물과 습지 등을 조성하여 환경과 생태계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께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하시고 물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맡아주신 김영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인천 물순환 도시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정서구 인천환경공단 부장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제 물순환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하수 재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 이제 물순환 얘기하는데 하수 처리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까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의 이제 물 재이용 그 관리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 처리수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처리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사실은 이제 물순환의 어떤 이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하수처리수가 인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하수처리 역사 및 현황과 이제 하수처리수 재이용, 그리고 인천시의 물재이용 관리 계획이랑 그리고 물재이용의 어떤 한계와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 역사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적 개념의 이제 하수처리겠죠. 이제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트렌드는 밑에 있는 인천 남항 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처럼 사실 외관에서 보면은 저게 하수처리장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금 완전 지하되고 이제 지상부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에는 저 위에 그림과 같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있는 거겠죠. 잠깐 그 하수처리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기 발표 자료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물의 어떤 불평등, 공급에 따른 사실 불평등이 있죠. 근데 이 하수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좀 불평등이 있습니다. 좀 잘 사는 지역이나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 지역은 어떤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이제 공공하수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제 그 도입조차 안 되고 그냥 주변에 버려지고 어떤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위험성에 처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은 고대에서 보면은 인간으로부터 이제 더러운 물 그냥 배제 뭐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설비 개념이었고, 인천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수처리장 들어온 게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초로 들어온 거로 따지면 45년 정도 됐는데, 인천만 해도 91년도에 이제 첫 하수처리장이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 전에는 다 하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수를 버려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의 위생적 이제 격리가 사실 하수도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청동기 시대 이런 배수 시설들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여기 이제 주거지겠죠. 주거지에서 이렇게 이제 또랑을 만들어서 이제 배제하는 이런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런 이제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인간과의 어떤 집단 거주지로부터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수도 시설이 이제 발전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현대적 의미의 하수처리 시설이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청계천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량 하수처리장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1960년대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이렇게 이제 재원이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차관을 빌려서 이제 하수처리장을 짓게 됐어요. 근데 차관은 왔는데 저희 이제 정부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착공을 못하다가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1976년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하수처리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준공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 세대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규하 당시 이제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국무총리께서 하수처리장 준공식에 참여할 정도로 엄청난 국가적인 이제 큰 행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를 이제 1976년도 한 개소를 비롯해서 이제 몇 번의 이제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 1988년도에 한 40개로 이제 대폭 늘어나게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88년도에는 저희 88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맞이해서 사실 이제 그 전만 해도 하수 처리에 대한 이런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립이 안 됐었는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이제 대규모 이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40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에 하수 처리장이 대규모 하수 처리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그래서 88 올림픽에 맞춰서 87년도에 이제 4개가 모두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 중심으로 이제 하수처리 시설을 점차 짓다가 그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소규모 하수처리장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는 전국에 한 4,000개가 넘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의 어떤 그 하수처리 보급률은 전국이 한 94% 정도 되는데 인천은 이제 97%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하수처리수 재이용 변천인데요. 저희가 하수처리 시설이 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도입된 게 얼마 안 됐고 하수법도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수질을 담보하는 하수처리 시설이 아니었고 초창기 때는 BOD와 이제 SS만 그 처리해서 일정 정도 지금 농도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였었죠. 해서 이제 그 처리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재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율이나 이런 거는 안 돼서 처리된 물이 그대로 이제 공공수역 하천이나 이제 바다로 이제 방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도처리공법이 도입이 됐는데 중간에 하수법이 바뀌면서 이제 TN이랑 TP에 대한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기존의 항목에 대한 이제 법적 방류 수질 기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 방류수를 이제 좀 제한적으로 그 재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재이용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물재이용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준도 강화되고 그리고 재이용 용도별 이제 수질 기준도 이제 정립이 되면서 이제 방류수만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류수를 다시 이제 재처리해서 공급하는 이런 시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사실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고 지금도 이미 이제 재처리해서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제 재처리하는 게 어떤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어떤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러는 사업의 어떤 큰 이제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하수도법에서도 2008년도 9월달에 이제 그 물 재이용에 대한 기준이 사실 이제 그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의 이제 처리장은 이제 하수 처리된 물의 100분의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제 재이용하도록 좀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재처리한 물을 공급을 했을 때 어떤 유상으로 이제 공급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이때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2010년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있던 물 재이용에 관한 부분은 좀 빠지고 이제 물 재이용 촉진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되는데 이때야 비로소 그 합해수 재처리세 용도별 수질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경용수라든가 아니면 하천 유지용수, 뭐 공업용수 이런 각 용도별로 이제 각 항목별 이제 기준이 좀 정립이 되고요. 그리고 5,000톤 이상의 하수처 시설에 대해서 기존의 하수도법에서는 100분의 5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무적으로 재이용해야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100분의 10% 이상은 처리된 물의 10% 이상은 무조건 이제 재이용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수도법에서는 사실 어떤 강제성이 이렇게 좀 없었는데 물재이용 촉진법 생기면서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이제 물재이용 기본 계획을 국가 단위와 그리고 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제 10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고 이제 변경은 이제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거는 여기하고 이제 전국에 지금 핫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한 16% 정도가 이제 다시 재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요 핫처리수가 재이용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인천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환경공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핫처리장이 이제 11개소가 있는데 이제 11개소 모두 이제 재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인천시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모로 재이용 여건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장점이 있어서 이제 여러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물재용에 대한 좀 확산이나 어떤 증대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발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하수 처리장 내부에서 쓰는 이제 내부 공정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수 처리된 물을 이제 시설 내 어떤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수라든가 아니면은 그 각종 펌프나 이런 게 좀 많이 돌아가거든요. 하수 처리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회전 축에 이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수 그리고 약품 세정수나 이제 청소수, 그 연못 유지용수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요 사진은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저희 여기 송도에 위치한 송도 하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송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나가는 이제 소내 이제 개천이 조그만 실개천이 있는데 그 실개천에 이제 뭐 새우도 살고 고기도 살지만은 이렇게 우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는 모습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상당히 이제 좋게 이제 처리가 돼서 바로 이제 재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이제 그 공공용수인데요. 양으로 보면 상당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로 청소를 위한 살수용수, 그리고 공사장에서 쓰는 비산먼지 저감용수, 그리고 공원 유지용수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송도 신도시 내에 있는 모든 그 공원 내에 센트럴파크는 이제 그거는 이제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해돋이 공원이나 이제 미추홀 공원 그리고 이제 송도와 이제 연수구를 잇는 북측수로에는 이제 저희 송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모두 이제 유지용수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하천 유지용수로 좀 저희가 이제 하수 처리수가 이제 재용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인천이 대부분 하천이 이제 건천이잖아요. 건천이기 때문에 이제 하천을 어떤 생태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지용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유지용수라고 하는 게 그 일정 정도의 양과 유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질이 오히려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유석도 생겨서 이제 생태적으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도심하천은 대부분 다 이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기천, 굴포천, 공천천, 신곡천, 그리고 영정 하늘도시에 있는 실개천, 이 모든 것이 다 그 하수처리수를 쓰고 있고요. 딱 한 군데만 이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쓰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제 장수천만 거기만 이제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이제 하수처리수를 쓰지 않고 거기는 이제 한강 원수를 그 대공원 안에 있는 펀드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기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굴포천이고 여기가 승기천이고 여기는 이제 영정 하늘도시에 있는 이제 실개천입니다. 여기는 인공 하천이죠. 이제 LH랑 그 인천도시공사가 영정 하늘도시 조성하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실개천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농업용수와 이제 조경용수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요거는 그 좀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농업용수는 이제 강화 하수처리장의 물만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이기 때문에
어떤 하수 원수의 어떤 유해성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가뭄 때는 사실은 그 하수처리소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그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전량을 이제 그 가뭄 때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에만 좀 제공을 했었어요. 부분적으로 하다가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24시간 365일 계속 이제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의 전량을 다 관로를 이렇게 이제 매설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설이 있는 인근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송도는 잭니클라우스, 그리고 이제 공천하수 처리장 인근에는 그 베어베스타 골프장이 있죠. 그리고 가자하수 처리장 인근에도 이제 그랜드 골프장이라고 있는데, 하수 처리장의 인근에 있는 모든 골프장은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방류수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펀드 유지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공업용수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가장 이제 좀 사업화돼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천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전을 많이 하긴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긴 했지만,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그 회사들이 좀 꽤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철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는 사실 그 기존에는 이제 수돗물을 썼습니다. 수돗물을, 그리고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을 끌어다가 다시 재처리해서 거의 순수에 가깝게 이제 재처리를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수처리소를 끌어다가 이제 RO나 이런 설비를 통해서 이제 순수에 가까운 처리를 된 물을 이제 공업용수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사 세척수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업용수는 저희가 공급하는 것도 유료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사가 이제 재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이제 유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수도 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수도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일정 면적 이상의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송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도 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중수도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컨셉도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제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이제 별도의 중수도 처리소를 갖춘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송도 하수처리장에 이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중수도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여기 송도 자유구역 내에 있는 대규모 이제 건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지하에 공동구에 이제 공급 라인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빌딩이나 건물에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제 하수처리소가 이제 다양하게 그 재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인천시 물재이용 관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5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일부 발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시 물재이용 여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양적으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도심 하천에 대한 보건 요구가 이제 확대돼서, 지금은 인천시에 있는 도심 내 하천이 모두 이제 생태적 하천으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적인 어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급격한 팽창 및 개발로 인해서 대형 건물이나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수자원 이용 증가와,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또 하수처리소 재이용수를 이제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 활동 용수 비용 증가, 물 사용 기업의 하우스처리설 인접에 대한, 그리고 수질이 점점 양호해짐에 따라서 상수원 대체 자원으로서의 이제 수요가 이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재이용 정책 비전은 이제 지속 가능한 물재이용 물순환 도시 인천이고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 연간 1억 5천만 톤을 이제 재이용하겠다라는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왜 물순환하는데 왜 하수처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 이제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인천시 이제 물 재이용 계획 관리 계획을 보면 이 하수처리 수가 전체 인천시 물 재이용의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수처리 수 재이용 목표 달성률이 곧 인천시의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목표 달성이랑 이제 직결이 된다. 그래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라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각 처리장별로도 이제 그 계획과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인천환경공단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수처리장 운영도 하고 이제 계획도 하고 인천시와 이제 정책적인 조율을 제가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계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재용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인천이 그 바닷가에 이제 인접하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하수의 이제 염화물 농도가 이제 좀 높은 편입니다. 염분 농도가 좀 높아서. 근데 하수처리장은 그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기작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뭐 한 1000ppm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방류수도 이제 1000ppm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이제 하천 유정수도 그렇고 이제 조경용수도 그렇고, 특히 조경용수 같은 경우는 아까 물재이용 청취법에서 이제 조경용수에 대한 이제 용도별 기준상에 염화물 농도가 이제 250ppm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걸 충족하는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처리장 중에 이제 작은 데는 뺐습니다. 근데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제 기준이 넘고, 남항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높습니다. 남항이 그 처리 구역이 이제 인천 연안부두와 이제 그쪽에 이제 해수를 많이 쓰는 횟집 타운이 있는 데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경용수나 이런 부분에 이제 재이용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송도도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300 후반대에서 400 ppm 이 정도 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만 해도 송도 하수처리장에 그 하수 유입하는 염화물 농도가 한 700에서 한 1000 ppm까지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바닷가를 이제 매립을 해서 이제 조성된 신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관로를 통해서 이제 불명수도 많이 들어오고, 각종 공사장에서 이제 공사가 한참일 때 이제 지하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거의 바닷물 형태 정도 수준의 이제 농도가 들어오는데, 그 물들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로 정비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정비가 되고 하면서 300 후반대 정도로 들어오곤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이제 조경용수로서는 쓸 수 없는 250 ppm을 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RO 설비를 지금 도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재이용 관리 계획에서도 이제 이 송도뿐만 아니라 이제 가자 공천에 대해서도 RO 설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금속 등 유해 물질 함유된 하수가 유입된다는 특징인데요. 인천에서 하수처리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이제 재이용 용도로서 이제 유량적 확보가 용이한 곳이 이제 가자와 승기 하수처리장인데요. 두 군데 공통점이 그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 하수 중에 이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지금 포함이 돼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자 처리 구역에 있는 저도 이제 가자 처리장에서 이제 수출팀장으로 좀 있었었는데 이 보면은 그 위쪽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죠.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물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처리장 전체에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제 어떤 특정 블럭에서 이러한 물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제 그 물을 쓸 수 있는 이제 그 용도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도 워낙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인천시와 저희 공단이 협력을 해서 이제 합동 단속도 좀 점검도 실시해서 이제 요런 줄이는 부분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을 해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전처리 중금속에 대한 부분을 전처리를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제2용보다는 하수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거였죠. 이제 별도 이런 물만 따로 별도 차집해서 이제 전처리한 다음에 하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비를 받아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재이용 촉진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하수처리장 대부분은 다 물재이용 촉진법 제정 이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물재이용 촉진법에서 정한 재이용 용도별 수질 기준에 사실 충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지만은 이제 설계는 반영은 안 돼 있지만 그 공법의 어떤 운영 것도 우수성도 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처리수를 만들어서 제2용 기준에는 충족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 시설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수법에서 물재용이 이제 생긴 게 2008년도 이때는 사실 기준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011년도 시행된 전인데 이때 이 전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요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사실은 여기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돼서 시공되지 않았다.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승기나 이런 부분들 현대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2용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설비가 들어오도록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에서 제2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천에 있는 모든 하천 유지용소가 시민들이 이제 생각은 못 하고 계시겠지만 하수처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좋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막연한 이제 불안감과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깨고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하수처리소에서 나오는 실개천에 이제 여러 가지 물고기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바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저는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게 이제 승기 하수처리설이 이제 현대화 사업이 이제 곧 예정돼 있습니다. 3천억 들여서 이제 현대화 사업이 할 예정인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승기가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해서 그 안에 이제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 홍보관도 짓고 그리고 승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그 안에서 이제 그 생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정도의 어떤 수치를 만족하는 이제 물을 생산을 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시민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에서 좀 탈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에서는 이미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뭐 심미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질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갖고 하수처리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업용수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제 그런 같은 이제
공감을 하고 하수처리 수가 절대 위험하지 않고 이제 그 큰 도시에서는 물순환의 어떤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같이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처리수 제2용과 관련해서 발제해 주신 네, 장서구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발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그 시민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쵸 우리 7분 총 7분의 발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약 1시간 정도 다 같이 자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어 계신 분들께서도 토의해 주실 수 있지만 그리고 발제해 주신 분들도 다른 분들 발제해 주신 내용 가지고 좀 토론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됐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금 있는 이명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해안홍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로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 같은 데에서도 조금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서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 심각한 어떤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는 등 위기에 직면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발루라고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뉴질랜드로 이제 이주한 상태인 만큼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연안 및 저지대의 경우 기후 변화 영향으로 2100년까지 연안 홍수로 인한 토지 유실로 인해서 수억 명이 이주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IPCC 보고서 5차 보고서죠. 그래서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그다음에 연안 홍수 및 폭풍 해일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 홍수로 인한 질병과 같이 다양한 어떤 기후변화의 영향 중에 연안 지역, 즉 그 연안 지역에 있는 그 홍수에 좀 더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봐도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조이간 축소에 대한 어떤 조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1900년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해수면이 상승한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백사장 같은 경우에서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백사장이 한 약 16%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해안 지역에 있는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가 유실되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평균 해수면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후 변화 영향 중에 가장 큰 어떤 요소 중에 한 개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보다 2010년대 이후에는 연간 3.2mm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내서 이런 어떤 최근에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어떤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이 RCP 시나리오를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해수면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그런 어떤 전망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동해, 서해, 남해에서 이런 어떤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어떤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어떤 RCP 시나리오를 한 결과 동해안 부분에서 다른 어떤 남해안과 서해안에 비해서 조금 그 해수면 상승에 대한 폭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해안 쪽에 있는 어떤 그 연안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어떠한 강우량과 홍수 피해 특성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우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강우 강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에 대한 수위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해서 하천변 주변에 어떠한 인명이나 차량들이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행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많은 인명 피해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어떤 하천에 대한 어떤 홍수 피해가 예전에는 그냥 하천 범람에 의한 홍수 피해였다면은 이런 어떤 하천이 어떤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내수 배제로 인해서 어떤 도심지나 이러한 쪽에서 내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성이고요.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해안 지역에 있는 홍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2016년에 발생한 태풍 차바에 대해서 일단 그 울산 태화강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해서 피해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당 약 최대 140mm 정도 넘는 엄청나게 많은 강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침수가 피해된 그런 어떤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태풍이 내습할 때 울산 같은 경우에서는 조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천의 조위를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천의 조위가 높아진 상태라고 하면 하천에 있는 어떤 수위가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한 높이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이 하천으로 배수되지 못하고 도심지에서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해안 홍수 같은 경우에서는 강우량뿐만 아니라 해양 성분, 조위나 파고와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한 성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국외에서도 이런 어떤 해안 홍수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태풍 제비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폐쇄가 침수가 돼서 폐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태풍 내습 당시 오사카만의 어떤 조위는 3m 정도에 육박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는 어떤 14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고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엄청나게 큰 고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이 내습할 때 어떤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 홍수 피해가 좀 더 가중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안 홍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이 긴 해안선에 주로 영향을 어떤 태풍 경로에 겹치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어떤 호우 피해, 홍수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자연재해 피해 중에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약 70% 이상이 그 70% 정도가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많은 어떤 홍수에 대한 어떤 취약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안 재해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연안 재해 대응을 위해서 어떤 연안 관리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안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 같은 경우에서는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풍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자연재해 대책법, 그다음에 사방사업법, 그다음에 극경자시 재해 예방 법률 같은 경우에서 어떠한 예방 사업에 대한 그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대비나 대응 쪽에 있는 어떤 홍수 관리 방안에는 조금 소홀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선진국, 그 영국에서 국외에 대한 어떤 홍수 예경보 방안을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해안 지역에 대한 어떤 홍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좀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선제적으로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관련해서 영향 예보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어떤 영국의 플러드 포캐스팅 센트리라고 하는 FFC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영향 예보 같은 개념을 사용을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예보라고 하면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위험 및 취약성을 고려해서 상세한 기상 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예보로 어떠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어떤 예보가 아닌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확률적으로
위험이 있으니 어느 정도에 대한 조심을 해라라고 하는 영향 예보를 통해서 지금 해안 홍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안 홍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수에 대한 어떤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홍수나 아니면은 뭐 해안에 대해서 뭐 서지라고 하는 파고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지하수 등에 대한 모든 수자원 정보를 예측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러한 영국에 대해서 조금 그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기상청에서 뭐 렌즈 자료나 동네예보 자료와 같이 어떤 그 앙상블에 대한 형태로 어떤 기상 예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기상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파고 같은 경우에서도 아래 그린 것 같이 앙상블의 형태로 해안 홍수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확률론적인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해서 리스크 매트릭스 즉 영향 예보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칠해진 이쪽 영역은 대조라고 해서 조위가 높을 때 이런 어떤 확률론적인 어떤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참고를 해라라고 해서 상세한 어떤 해안 홍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밑에 보이신 것과 같이 폭우, 홍수, 폭풍, 파랑, 고조와 같이 다양한 정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위기 경보 단계, 그 주의보 경보에 대한 급으로 발령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안 지역에 대한 어떤 홍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어떤 홍수 예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3시간 간격으로 30시간 정도에 대한 어떤 긴 리드 타임을 가지고 발령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대해서 더 긴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1예보로 불확실성을 고려한 어떤 예보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어떤 많은 어떤 해안 홍수에 대한 인자를 고려를 해서 해안 홍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영향 특보라고 하죠. 그래서 기상 특보를 통해서 호우주의보 경보, 그다음에 홍수주의보 경보라고 하는 어떤 예비 특보를 통해서 홍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기 전에 어떤 위기 경보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위기 경보 단계를 통해서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 예보와 홍수 통제소가 발령하는 홍수 예보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 특보라고 해서 주의보 경보급으로 발령이 되고 있지만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심각한 어떠한 위기 경보 단계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관심주의 경계 심각이라고 하는 4단계를 통해서 위기 경보 단계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홍수 관리를 위한 어떤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우 특보와 그 다음에 홍수 특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위기 경보 단계하고 매칭을 한번 해봤었을 때는 이 경계와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비상근무 공무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비상근무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홍수 특보를 통해서 비상근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통 지금까지는 호우주의보, 호우특보에 따른 어떤 예비 특보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 홍수에 대한 어떤 비상근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 해안 홍수, 특히 인천과 같이 이런 연안 지역에 위치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 관리가 조금 미흡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해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서 우리 홍수특보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65개 지점에 대한 어떤 홍수특보 지점을 선정을 해서 그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홍수특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 65개 지점 중에 한 5개 지점 정도밖에 해안 지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해안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해가 취약한 것으로 지금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5개 정도 지점밖에 해안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홍수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4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복구하는 형식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홍수 관리 방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여러 가지 숨은 해양 성분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심주의 경계 심각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방식을 통해서 이런 위기 경보 단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발생한 어떤 홍수 피해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태풍 마이사카 하이성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동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도 보면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 모두 태풍이 내습할 때 조위가 높아져 갖고 홍수 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해안 지역에 대해서도 태풍이나 어떤 파고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안 지역은 어떤 다양한 숨은 인자를 고려해서 홍수 예경보를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을 통해서 지금 좀 분석을 한 결과는 뭐 오른쪽 밑에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은 이러한 어떤 해안 지역에 대해서 홍수 관리 방안을 위해서는 어떤 강으로 인한 홍수에 대한 해안 홍수 그냥 일반적인 홍수뿐 아니라 파고나 조속 같은 어떤 다양한 숨은 인자를 고려를 해서 하천 인근에 위치한 그 홍수를 조금 더 그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좀 앙상블에 대한 어떤 개념을 통해서 해안 홍수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인데요. 그 네이처의 어떤 기후 변화 그 네이처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에 의하면 2030년도 중반이 되면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이 달로 인해서 그다음에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만조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즉 어떤 극한에 대한 어떤 고조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에서도 이런 어떤 해수면 상승과 그 다음에 달의 위치와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 도처에 대한 해안 지역에서 홍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의 연안 지역에 위치한 어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수문 특성을 모두 고려를 해서 해안 홍수 관리 방안을 좀 더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내용도요. 지금 우리가 호우주의보, 호우특보와 같이 어떤 강풍, 풍랑에 대한 특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래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00년도 정도까지만 있더라도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4년에 통합이 되면서 해안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강풍과 풍랑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파고에 대한 것들과 따로 고려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조금 이렇게 일률적인 어떤 그 조금 더 상세한 해안 홍수 관리 방안이 조금 저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예비 특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어떤 파고에 대한 어떤 주의보 특보와 그 다음에 강풍에 대한 어떤 특보 같은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눠서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홍수 관리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물 관리를 통한 물안보 확보에 대해서 엄태수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박사과정 엄태수입니다. 네, 저는 이 디지털 물 관리를 통한 물안보 확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과 디지털 물 관리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 인구의 약 40%의 가량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은 어떤 급속한 도시화, 그리고 인구 집중, 그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 사막화 가뭄 등으로 인해서 물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물 문제는 물의 공급과도 관련돼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의 형평성에서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2019년 UN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이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를 하였고, 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합 물 관리의 실행과 더불어 어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물 안보인데요. 이
제한된 물인 만큼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물인 만큼 충분한 양질의 물을 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해내는 집단 또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물 안보입니다. 과거 깨끗한 물의 확보의 관점에서 확대되어 현재는 질적, 양적 차원의 개념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듯 석유가 이제 블랙골드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블루골드, 물 관련된 산업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미래 수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런 국가 및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방식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홍수, 가뭄 등의 재해 대응과 더불어 수질, 생태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 비구조적인 대응 체계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물 관리의 불확실성인데요. 우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돼서 변동성의 측면이 강해지고, 이 다양한 신종 수질 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신종 수질 오염 물질들이 유입되거나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대한 변수가 증가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공급의 필요성이 되게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에 따른 복잡성도 존재하게 되고, 이 뚜렷한 현상이 없어 판별하기 어려운 모호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이 변화 전망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정보화를 통해서 이 IBCT 기술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이 하이퍼 커넥션, 초연결성과 하이퍼 인텔리전트, 초지능성이 중심이 돼서 데이터 수집에는 IoT 기술이, 그리고 데이터 및 저장 분석에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가치 창출과 인공지능 분석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AI 기술이 중복되고 있고, 최적화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라는 디지털리제이션 기술이 이제 확보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물 산업과 관련돼서는 수치 해석과 아니면 물 공급망 부수 등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스마트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워터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워터의 배경은 물 부족 및 물 부족과 이 수질 악화, 시설물 노후화, 고객 만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활용해 왔으며, 물 순환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디지털화되고 계측되고 정량적으로 어떤 수요에 따른 공급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물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이 수량 수질 안정과 더불어 변동성에 대응하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이 물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이상 기후로 인한 국지선 집중 후, 그리고 코로나, 수돗물 사태 등 어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물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물 관리의 디지털화는 점차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자원, 수생태, 상수도, 하수도, 폐수 처리 부분 등 이 수자원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녹이는 혁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그 각 부분이 직감적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효율 향상과 안전 확보, 그리고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이 새로운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 분야별 스마트 기술의 적용 섹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기술은 이제 앞 글자인 센서, 모바일, AI, 로봇, 그리고 IoT를 따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기술들은 이 수재 관련 기술과 수자원 관리 기술, 그리고 수처리, 관로 네트워크,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뒤에 보시게 되는 CPS 기반의 최적화 의사 결정 등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스마트 워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 부족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의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수자원과 상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CT 기반의 물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티 등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물 낭비를 줄이고 수자원의 생물학적, 화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수질 관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CPS 기반 도시 수자원 시스템 및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복잡하고 다양화된 수원에 대해서 정수 시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 다양한 물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과 수요 예측을 통해서 물 공급과 물 순환 그리고 비상 대응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정리해 보면 이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 기술과 이 개선안을 적용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4대 기술로 나타나고 있는 이 IoT와 빅데이터 그리고 AI 그리고 이제 드론 등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방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서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이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물 관리 기술 도입에 따른 AIS2B 사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계측 그리고 정보 수집 및 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이를 통한 디지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 해당 기술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 적용한다면 이 2B와 같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형 뉴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스마트 건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천에도 이제 드론을 통해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적용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인천 또한 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천 관리와 물 관리를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을 통해서 물 안보 확보를 하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한 2030년까지의 물 비전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수원 관리 및 그리고 댐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과 접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왼쪽에서 도시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변동성과 외부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등에 따라서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지금 수자원공사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요 중심의 공급을 목표로 통합적 최적화를 추진해서 이 사람과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물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없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람과 그리고 국가 그리고 지자체 등 되게 많은 소비 주체 영향들이 서로 협의하고 타협해서 다양한 기술을 적극한 기술들을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물과 환경 정의에 대해서 JH 서스테인의 이계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H 서스테인의 연구원 이계현이고요. 네, 이계현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본 물관리, 물과 환경 정의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우선 환경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물관리에서 환경 정의의 필요성과 그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정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우선 환경 정의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을 이용하는 혜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 정의는 일단 단어 그대로 환경의 정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 정의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환경 정의는 1980년대 미국에서 불공평한 환경 정책에 반발한 소수민족과 소수인종들의 저항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BLM과 같은 저항운동으로 시작했던 게 환경정의인데요. 지금은 그 당시의 환경정의와 좀 다르게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수 민족, 소수 인종뿐만 아니라 성, 지역, 빈부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도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에 환경 정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인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공정한 규제를 하는 것, 바로 교정적 정의 (substantive jus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 그게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입니다). 이처럼 환경 정의는 환경의 정의를 도입하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정의는 왜 필요할까요? 우선 수백 건의 연구에 따르면은 소수 인종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환경 위험에 노출되는 데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평균적인 커버리지나 숫자 통계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러한 숫자 뒤에 있는 불평등을 모니터링이 은폐하곤 하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연구했던 연구 주제가 물안보 평가 체계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ADB의 AWDO와 그 이코노미스트의 블루피스 인덱스와 같은 유명한 물안보 평가 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총 4개를 분석했는데 4개 중에서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한 물안보 평가 체계는 단 1개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정의가 결여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파키스탄의 카레즈인데요. 카레즈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의 전통적인 급수 시설입니다. 우리로 생각해 보면 우물 같은 건데요. 카레즈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나 지하수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루치스탄 지역의 물 공급의 현대화로 인해 결국 펌프를 도입을 했는데, 이 펌프 도입이 지하수 고갈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부정적인 결과 중에 환경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평등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 마을 같은 경우, 발루치스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키스탄이다 보니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카레즈에 나와서 빨래를 하면서 이웃 여성들과 얘기하는 것이 몇 안 되는 사회적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레즈가 펌프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오히려 집에 고립되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오히려 성 불평등이 초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파키스탄의 사례인데, 인더스강 유역의 한 마을입니다. 우선 이 마을은 농업 기반의 마을이고 홍수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마을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언덕이 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해서 언덕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의 홍수 대비 시설이거든요. 근데 해당 마을에 홍수 대비 시설과 관계수로를 구축을 했는데, 해당 마을은 이제 계급차랑 부에 의한 계급차가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수로와 홍수 대비 시설의 혜택이 많이 가게 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허락을 받고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앞에 있는 수로나 홍수 대비 시설의 노동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한국은 파키스탄과 다르게 불평등의 요소도 다르고 더 선진화된 물 관리, 물 정책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 정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문장은 OECD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대한민국 환경 성과 평가 (EPR의) 한 문장인데, 2014년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인구의 거의 100%가 국가 상수도 서비스를, 99%가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농촌 지역의 보급률은 각각 71%와 66%에 머물렀다.
이처럼 한국은 아무래도 대도시 수도권의 그 물 관련 정책이나 환경 관련 정책 그리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차이 즉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OECD의 EPR에서 한국이 아무래도 선진국답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나 환경 정의에 관해서는 권고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 7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항목은 정책 프레임워크, 즉 관련 법과 정책의 환경 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한다. 그 두 번째는 환경 정의와 광범위한 형평성 문제,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며 공공사회 부문 지출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세대 내 정의인데 이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정의의 세 가지 분류 중에 분배적 정의에 해당하는 분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수도 공급에 대한 공평한 분배, 그리고 녹지에 대한 공평한 분배, 그리고 취약 가구 위험 노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개선하는 등 모두가 공평하게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환경 피해에 공평하게 다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정의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앞으로 정책 의사 결정을 해달라는 권고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5번째 권고 사항은 환경 배상 책임이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정적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즉 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한 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권고 사항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환경 민주주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는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환경 진행 상황에 대해 환경 NGO를 포함시켜 법적 지휘 권한을 확대시키고 환경 허가 과정에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OECD가 환경 정의를 강조하듯이 UN 또한 SDG에서 환경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SDG의 6번 항목이 Clean Water and Sanitation, 즉 물 섹터인데 이 6번 항목의 첫 번째 세부 목표가 by 2030 achieve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drinking water for all이라고, 즉 모두에게 공평한 물을 공급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어젠더에도 환경 정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정의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선 제가 지금 사회적인 영역으로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사회적인 영역과 기술적인 영역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더 효과적이고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들려면 기술적인 영역과 환경적인 영역이 조화를 이루면 더 공평한 물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 영역이 여러의 이해관계자가 함께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환경 정의가 단순히 모든 물 관련 사업의 중요 요소로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위에 카레즈의 예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더스강 유역 마을의 예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환경 정의가 반영되지 않았을 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물 정책 과정이나 물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 정의를 반영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앞으로 환경 정의가 점차 주류의 개념으로 계단을 한 단계씩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환경 정의를 넘어 더 세부적으로 물 정의가 더 주류의 개념으로 앞으로 더 한 단계씩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 네, 물이 순환하는 도시, 네, 주영찬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이 순환하는 도시 발표를 맡게 된 주영찬 그리고 김동희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도시화와 물순환에 대해 첫 번째로 설명하고 물순환의 회복 그리고 물순환의 개선 방안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 80년대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인구들이 그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도시화의 개발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같은 경우 2010년 기준으로 2,400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과거 1970년 같은 경우 전국 불투수 면적률은 약 3%에 달했으나 2012년 7.9%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많은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불투수면이 약 54%로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도시화가 개발되면서 이제 불투수면의 변화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는 도시화에 따라서 주택 그리고 공장 단지 그리고 주차장, 도로 등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70년부터 80년 같은 경우 이제 불투수율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순환의 도시화에 진행하면서 물순환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거 11%, 약 11%에 달했던 유출율은 그 2012년 같은 경우 이제 49%의 유출량까지 증가하게 되었으며 증발산량 그리고 지하수 함량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투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도시 홍수의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증가입니다. 그 표면 유출량의 증가로 인해 홍수의 피해가 증가되었으며 홍수 피해액 또한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과거에 비해 약 3.5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투수율의 증가는 산림 감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녹지 감소 그리고 동식물 서식지 감소, 토양 보존 및 함수 기능이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투수율의 증가는 도시 오염물 배출량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도로의 비점 오염원들이 도시의 비점 오염원들이 표면 유출량을 통해서 많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며 이는 수질 악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도심의 열섬 형상 증가와 하천의 건천안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시의 개발이 되면서 불투수면의 증가는 도시의 물순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LID와 빗물 재사용 시설에 주목을 했습니다. LID란 기존의 자연에 존재하는 물순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시개발 기법으로 투수 블럭이나 화단 등을 이용하여 도시의 투수 면적을 늘려 여기에 떨어진 빗물이 자갈이나 흙을 통해 정화되고 하천에 흘러가게끔 하여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현재 LID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대전 시내를 예를 들어보면 불투수 면적률이 가장 높은 둔산 월평 1원의 총 2.67 제곱킬로미터 지역에 도시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고 침수 예방, 수질 개선, 온도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낡은 보도블럭들을 교체하고 화단에 식물들을 새로 심으면서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효과를 덤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물투수면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악영향을 설명해 드리면서 LID 사업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렸는데요. 특정 지역에 내린 빗물을 재사용하는 방안 역시 같은 물순환의 종류이며 환경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나오는 문학 경기장에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의 총 면적 27,471제곱미터의 잔디에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30톤, 월 평균 3,790톤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지붕에 내린 빗물을 이용해 절약한 물은 평균 8,580톤에 달한다고 하니 1년 동안 필요한 물의 약 18% 가량을 절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학생기숙사에는 빗물과 저농도 오수를 저장시설에 모아 화장실 용수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기숙사 건물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저류조에 보관한 뒤 저농도 오수와 함께 화장실 변기물로 재활용하여 하루 50톤의 물을 아끼고 연간 수도요금 3천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순환의 필요성과 물순환을 적용시킨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한 시설이 왜 저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걸까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이 스티커는 제가 다니고 있는 인천대학교 화장실에 붙어있는 스티커입니다. 소변기 1회 사용 시, 양변기 1회 사용 시 물 사용량을 붙여놓은 것인데요. 아직 저희 학교에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이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앞서 보신 문학 경기장이나 그 관악학생생활관처럼 빗물을 모아 탱크에 저장시켜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학교를 등교하는 남학생 한 명이 하루에 소변기를 2번 그리고 양변기를 1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 남학생은 하루에 화장실 물을 13리터 가량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2만 1081 제곱미터의 면적에 인천대학교에 1시간 동안 10mm의 물이 내린다면 10mm의 비가 내린다고 가정하면 빗물의 양은 총 7,210리터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 빗물을 모두 모을 수 있다면은 이 남학생은 대략 554일 동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을 저장할 수 있다면 하수도를 통해 흘러나갈 빗물을 재활용하여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공원의 녹지를 10만 제곱미터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녹지에 내린 빗물이 30% 정도만 저장할 수 있어도 화장실 양변기 3,300회를 사용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보다 빗물 재사용 시설의 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LID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자면은 인터넷 기사 등을 토대로 조사하면서 대전의 시범사업 구역 내에서 교체하는 시설물들이 주로 보도블럭이나 화단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영 주차장이나 운동장 같은 넓은 평지들을 이제 투수면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곳들을 주로 아스팔트나 모래 재질이고 비가 오면 아마 하수도로 빗물이 흘러나가는 불투수성 구조일 것입니다. 이런 면적들을 잘 이용하면 빗물을 더욱 많이 확보하여 물순환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시설의 적극적인 도입뿐만 아니라 물순환 시설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순환 시설을 적용한 건물의 화장실이나 화단 근처에 스티커나 팻말 형식으로 물순환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순환이라는 개념과 장점에 대해 알게 되고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켜 물순환 시설이 더욱 널리 활용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시작으로 물순환 사업이 더욱
많이 널리 적용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홍수 예경보 방안에 대해서 인하대 김종성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박사호 연구원 김종성입니다. 저는 도시홍수 예경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수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기후 변동으로 인해 자연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손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마다 이제 피해 조사를 하고 집계를 해서 재해연보를 통해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 3조 4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약 1조 5천억 원이 호우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최근에 이슈됐던 2020년 장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약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5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대전 일대가 잠겼던 그 주택가 일대가 잠겼던 피해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차량의 본네트까지 다 잠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한강 여의도공원 일대입니다. 이 한강 여의도공원의 이제 그 제방 끝 부분까지 잠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수부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가 다 잠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보기 위해서 좀 그 과거의 평상시 때의 사진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는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까지 다 잠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좀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조금 빈번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위험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자연 재난입니다. 이래서 홍수에 대해서 홍수 피해가 주로 어떤 시설에서 발생을 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는 하천 시설로 인해서 약 30%, 그 다음에 수리 시설로 인해서 약 17%, 도로나 사방이 이제 합쳐서 한 21%, 농경지와 건물이 한 10% 가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천의 경우에는 시가와 지역이 많고 하천이나 산지, 농경지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주로 건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홍수 예경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방안인데요. 이 재난관리 방안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인데요. 시점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근시일 전에는 이런 대비 단계로 볼 수 있고 재해 발생 수시간 전의 경우에부터 이제 상황 종료까지를 대응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 예경보를 통해서 위험성을 공지한다던가 이러한 그 대응 단계에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활동이고요. 대응 단계는 이런 예경보를 기반으로 국가 자원이나 역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피 경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복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하는 건데 피해 조사를 나가거나 복구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얘기하고요. 예방의 경우에는 복구와 좀 비슷한 성향이 있지만 좀 더 재난 요인을 좀 사전에 감소함으로써 구조적인 대책들이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댐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제방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4단계에서 성격이 좀 비슷한 것들을 좀 묶어보게 되면은
예방과 복구가 좀 성격이 비슷하고 대비와 대응이 좀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연 보전이나 생태적 가치가 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서 구조적 대책, 그러니까 뭐 댐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구조적 대책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 비구조적 대책 중에서도 위기 경보를 기준으로 국내의 재난 관리 담당자들은 모든 대응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경보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 위기 경보에 대한 부분을 홍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호우특보와 홍수특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홍수특보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하천 65개 지점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호우특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경보 단계의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위기경보 단계도 주의 단계, 그 다음에 호우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경계나 심각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 홍수 예경보 현황입니다. 먼저 홍수특보인데요. 홍수통제소장이 고시한 홍수특보 지점, 주요 하천 65개 지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수위가 주의보 수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때는 이제 홍수주의보, 경보 수위에 가까워질 때에는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주의보의 경우에, 주의보 수위의 경우에는 계획 홍수량의 50%, 그 다음에 홍수경보 수위의 경우에는 계획 홍수량의 70%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우특보인데요. 이 특보는 먼저 기상청에서 이 강우량을 기준으로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주의보의 경우에는 3시간 누적 강우가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가 110mm 이상 예상될 때, 그다음 경보는 이 누적 강우가 3시간 누적 강우가 90mm 혹은 12시간 누적 강우가 180mm 이상 예상될 때로 구분하여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특보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 단위로 전라남도, 뭐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도 단위로 굉장히 러프하게 좀 발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외 이제 홍수 예경보 현황입니다. 국외 홍수 특보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좀 다양한 홍수 사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호우와 홍수 특보 기준을 바탕으로 토사재해나 홍수 발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 우량 지수, 표면 우량 지수, 유역 우량 지수 등에 대한 새로운 지표들을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 수문과 기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플러드 포캐스팅 센츄리를 구성해서 이제 강우 기준과 홍수 지표 유출량을 통한 두 가지의 이제 연계를 통해서 홍수 예경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홍수 예경보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수특보의 문제점인데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주요 하천 65개 지점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주요 하천 65개 지점은 대부분 국가하천이나 주요 지방하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국가하천이나 주요 지방하천은 개수율, 그러니까 제방이 보호되고 있는 구간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인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한강 여의도공원을 보시게 되시면 그 부분이 이제 제방 끝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범람까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국내 피해 현황을 살펴봤을 때 주로 하천에서 가장 많은 피해 시설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소하천이나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역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호우특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상청에서는 그 호우특보의 목적을
이제 대국민에게 위험 정보를 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지역마다의 이제 방제 기준을 좀 더 차등화하는 것은 행안부나 지자체 등의 소관 업무다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호우특보에 대한 기준은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면 전국에 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시간 강우나 12시간 강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강우 특성이나 방제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가 모든 피해가 강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피해 발생 원인이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배제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양한 원인이라 함은 뭐 내수배제 불량이 될 수도 있고요, 국지성 집중호우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하천 범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호우특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정확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불신이 좀 증가하고 현재 실제 재난 대응 업무에 조금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 대응 담당자들에게 무기철에 상시 대기를 좀 야기하고 재난 관리 업무를 기피하는 것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도시용수 예경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as is to be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예측 강우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수 피해 원인이 좀 강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우특보 기준이 이제 지역마다 방제 능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관리의 실효성이 좀 저하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주요 하천밖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응해서 예측 강우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더 강우 앙상블을 좀 차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피해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과거 피해 사례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 각 피해 타입마다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보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차등화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홍수 예경보에 대한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좀 상세한 내용인데요. 먼저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이 부분은 사실 피해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건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요.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고안했던 방법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유출 특성과 이제 강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벤트 사례에 대해서 플러팅을 했는데 이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수 범람이죠. 근데 이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유출은 그렇게 크지 않고 강우가 크게 발생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 그러니까 내수 범람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수위는 많지만 강우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천 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내수배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피해 특성을 바탕으로 도심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심지 침수는 지역마다 차등화된 강우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수배제 불량과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유출 모형을 기반으로 위험 기준을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적용된다면 향후에는 좀 도시든 도시홍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홍수 관리에 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의 수질 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서 김혜지 학생 부탁드립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네. 되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3학년 재학생 김예지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이 바라보는 물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인천시 상수관망의 수질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인천대학교 장동호 교수님이 지도해 주셨고요. 저 외에도 5명의 학부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대상 지역 및 모델 소개, 연구 내용 및 결과, 결론 및 고찰, 참고 문헌 및 출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입니다. 인천시에서 2019년도 이후 적수사고, 유충사고 등 여러 가지 수질사고가 발생되고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로 인천시 시민이나 전국 국민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고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연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수질 계측기, 둘째, 관로의 직경 조절, 셋째, 플러싱 공법 이 세 가지를 이용하여 인천의 수질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수질 사고 방지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도 많았는데요. 다음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연구 대상 지역 및 모델 소개입니다. 저희는 인천시에서 적수 사고가 발생한 서구 중에서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망도를 제공받은 성남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시 서구 성남동은 총 5.2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서구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수지는 바로 공촌 정수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구 성남동 주민들의 평균 물 사용량을 계산해 본 결과 성남동 주민들은 하루에 1,38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에 활용한 EPAnet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 환경청에서 개발한 관망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간 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리 그리고 수질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남동 EPAnet 모델 관망도인데요. 성남동은 총 8,365개의 절전, 그 다음에 관로 6,510개, 밸브 2,40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수질 계측기, 관로의 직경 조절, 그 다음 플러싱 공법 순입니다. 먼저 수질 계측기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외 여러 논문을 참고한 결과 탁수가 발생 가능한 유속 범위는 공통적으로 1.5m/s 이상이었습니다. 이를 성남동에도 적용시켜서 유속 1.5m/s 이상이 탁수 발생 가능하다고 조건을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관로의 길이가 길수록 수질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두 조건을 고려한 결과 성남동 관망도에서 유속 1.5m/s 이상인 구역, 또 관로의 길이가 긴 구역은 이 두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수질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곳들의 우선 지점으로 선정하여서 수질 계측기를 설치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질 계측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계부터 탁도계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종합 수질 계측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종합 수질 계측기를 아까 설정한 우선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서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질 사고를 미리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 상수도 관리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원래는 표로만 제공되어 있던 수질 정보가 올 9월부터 홈페이지 개편이 돼서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수장, 관로 말단부,
배수지 이 세 곳에서만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중간에 어떤 수질 사고가 발생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서울시 수질 확인 서비스를 참고한 건데요. 이 참고한 사진을 보시면 제가 스마트폰 어플을 직접 설치해서 캡처한 화면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위치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행정동의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그냥 일반 시민이 보기에 어떤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인천시처럼 세 곳뿐만 아니라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수도꼭지까지 더 세부적으로 수질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도 이러한 GPS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지원과 새로운 수질 계측 지점을 설정하는 기준을 선정하는 R&D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정리하자면 먼저 저희는 관로 유속이 1.5m/s 이상인 구간을 수질 계측 우선 지점으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지점에 수질 계측기 설치가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실시간 GP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로의 직경 조절 방법입니다. 조사한 결과 수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노후 관로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노후 관로를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노후 관로 중에서도 아까 조건을 설정한 유속이 빠른 구간에 우선적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것을 제시하고 또 노후 관로 교체 시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적합한 직경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연속 방정식에서 착안하였는데요. 연속 방정식은 단면적과 유속이 반비례 한다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로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서 유속을 낮춘다는 것을 원리로 이 방법을 모델에 적용시켰습니다. 또 이 방법을 성남동 관망 중에서도 급수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오전 7시 기준으로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사진은 서구 성남동 중에서도 유속 1.5m/s 이상인 지점을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성남동 지역 중에서 북동쪽에 많이 발생되어서 이곳을 기준으로 저희가 직경 조절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직경 변경을 크기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였습니다. 첫째로 직경을 변화할 때 상수도 시설 기준 일정 압력에 미치지 못하면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이 존재해서 이 일정 기준에 맞는 조건으로 직경을 조절해야 했고 또 둘째, 직경이 커지면 압력 감소의 위험이 있어서 직경은 최소한으로 조절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델에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직경 수정 전후의 표입니다. 먼저 1차 변경을 직경 950mm로 변경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돌린 결과 처음부터 보시면 중간까지는 조건에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1.58m/s로 조건에 불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불충족한 구간은 직경을 1000mm로 2차 변경하였습니다. 2차 변경한 결과 모든 구간의 평균 유속이 1.4m/s로 조건에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래는 빨간색으로 나타났던 1.5m/s 이상인 구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로 확인해 본 결과 직경 수정 전의 평균 유속은 1.88m/s였고 직경 수정 후는 1.4m/s로 유속 조절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수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 관로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노후 관로를 다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직경의 크기와 유속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고유속이 나타나는 노후 관로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교체 시 직경이 큰 오타가 났는데 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수질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입니다.
이렇게 관로의 직경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 현실적인 문제로 관로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관 세척을 하는 플러싱 공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플러싱 공법은 관 세척 공법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관 세척을 하게 되면 기존의 관로는 유지하되 원래 관로 내부를 세척시켜서 관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시 플러싱 공법의 세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토마토 케첩으로 오염되어 있던 관에 오염되어 있던 관로 내에 고유속과 높은 압력을 주어서 물로 세척시키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싱 공법에는 재래식 플러싱과 단방향 플러싱이 있습니다. 재래식 플러싱의 장점은 관망 전체를 손쉽게 세척하고 넓은 지역을 동시에 세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관망을 세척하여 적정 유속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방향 플러싱은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세척하여 높은 유속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밸브의 충분한 사전 진단과 정확한 관망도 및 수리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는 수질 계측기, 관로의 직경 변경, 플러싱 공법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조합하여서 이 세 가지 공법을 이용하여 수질 사고를 예방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입니다. 먼저 수질 계측기 설치 지점의 한계인데요. 인천 시내 현재 수질 계측기 현황은 아직 26곳밖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추가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특별한 기준 없이 관로 말단부에만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연구처럼 저희 유속이 빠른 구간이나 혹은 다른 유속이 급변하는 구간, 물의 방향이 바뀌는 구간 등 다른 기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설치 지점의 기준을 결정하는 R&D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로의 직경 변경 한계 부분에서는 모든 관로들을 교체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관로들을 최소한의 비율로 교체하고 플러싱 공법을 이용하여 관세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플러싱 공법의 한계입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관세청 공법을 관로 내에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단수 같은 여러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단방향 플러싱 등을 이용한다면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세척할 수 있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인천시 상수도 수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중단되었던 관세척 기술을 연구 및 적용하기 시작했고 2030년까지 관세척 진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구는 인천시의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 해주셨고요. 네, 지금 시간부터는 우리 토론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토론 진행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잠깐 우리 10분 동안 11시 10분부터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